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노무아입니다. 체육교육과 20학번 윤웅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선배님 한 분과 인터뷰를 하러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왔는데,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S치과랑 서울 S형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자 치과 의사인 또 이제 서울대 선배기도 하고요. 학번이 전 4개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공사학번, 서울대 의학과 공유학번,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1, 2학번을 다녔던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보통 사람은 공대, 치대, 의대 하나씩 하기도 힘들다는데 이거를 3개를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총 서울대를 14년 정도 다니신 게 그렇죠. 맞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제 대학교를 14년 다녔다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보통 4년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대 4년. 그다음에 이제 쟤는 서울대는 의예과로 들어갔으니까 의대는 예과 본과 6년. 네. 그리고 이제 치대는 이제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과 4년.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리고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는 20대 때 뭘 했니? 왜냐면 20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하고 네. 전문 시기니까 그럼 뭐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일도 하고 저는 거짓말 하도 안 하고 20살부터 29살 때까지 10년 동안 서울대만 20학기 다녔어요. 20학기? 저희 구독자,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선배님의 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그런 얘기죠. 흔한 이렇게 수재, 이런 영재들은 과연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좀 지겨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화려한 타이틀을 정말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을 하셨고, 이제 중학교 수석 졸업을 하셨고, 고등학교도 심지어 민사고 입학시험을 수석을 하셨는데 서울과고도 붙어서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고를 갔죠. 그쵸? 민사고를 안 아, 그쵸, 가고. 그쵸.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영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네. 질문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받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타고난 영재나 천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약간 길러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과 부모님의 그런 철두철미한 교육으로 길러낸 후천적인, 천재는 사실 타고난 거고 후천적 영재다. 네, 저는 제 그 타이틀에도 저는 영재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재성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저를 낳으면서 이제 그만두시긴 했지만 집안에 수학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어머니가 막 수학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뭐 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모든 게 약간은 소위 말해서 마치 뭐 부모님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면 어렸을 때 막 집에서 운동을 시키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사실 길러졌던. 그러니까 교육열이 되게 높은 환경에서 자라셨네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수학 선생님인데 저는 진짜요? 왜 이럴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셨나요? 초등학교 때 당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릴 때 네, 당시? 저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고 또 이제 워낙 공부를 하게 되면 아실 수도 있지만 1학년 때부터 등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가 등수가 없는 네, 걸로 저희 저는 알고 때도 있어요. 뭐 있었어요. 수 미한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예 1등, 2등, 3등 다 정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시험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되고 1등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강요를 하셨고 강요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네, 그리고 왜냐면 어린 아이는 정말 놀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등수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하나를 틀리면 되게 혼난 적도 있고 그것 지금도 기억이 나. 혹시 네. 첫 등수도 기억하세요?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100점이 아니었었나 그래요. 처음에. 1등인데 보통 100점이 그러고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맞춤법 시험 같은 걸 많이 받아쓰기 봐요. 이런 거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엔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8살 어린 아이한테는 이성적도 1등이고 뭐 10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하나 틀릴 수 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상처로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렇게 길러주신 이제 부모님의 그런 노력들이나 이제 그런 상처들이 혹시 이렇게 대학 생활이 됐던 뭐 고등학교가 됐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밑바탕?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엄청 밑바탕이 됐죠. 왜냐면 막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심지어 중학교 때도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막 이럴 거야 라고 공부하는 학생은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혼을 내거나 1등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약간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정서적인 발달도
자아실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아무리 뭐 너가 나중에 커서 자아실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너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특히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보통 그 나이 때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약간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등 안 하면 너는 정말 큰일 난다. 그러니까 믿으신 거예요? 예, 그거를 믿었어요. 예, 진짜 정말 큰일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약간 강요하신 거죠. 너가 1등을 안 하면 정말 엄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엄마는 너가 1등을 안 하면 정말 너무 소위 말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지금이라면 아니면 정말 사춘기만 지나도 통하지도 않을 얘기인데 네. 그거를 이제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듣다 보면 진짜 사람이 세뇌가. 세뇌가 되죠. 네, 맞아요. 그 단어가 정확해요. 공부를 하기도 싫고 힘든데 부모님을 실망시키거나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나는 1등을 해야지라고 하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 한 중3 때? 고1 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공부해서 약간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런 1등을 하는 거에 대한 쾌감을 한 중2 때까지는 정말 의무감, 그러니까 의무감의 근원은 이제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비슷한 교육 방법을 아이에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이의 성향별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향별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은 사실 저는 모르죠. 나이 들고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절대 바람직하거나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의 교육 방법은. 왜냐면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꼭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중간에 분명히 엇나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뇌가 되면서 엇나가지 않게 되기도 했고 또 제가 스스로 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또 운 좋게 하기도 했고 그게 운이 됐건 제가 타고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영재성이 됐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시켜서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다라는 효율성에서 보면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식 교육이라는 게 절대 공부나 성적만 그쵸.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바람직한 맞아요. 뭐 인성이나 또 그 나이 때 길러져야 될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분명히 아이한테 그런 트라우마나 어렸을 때 상처로 작용하는 면도 있고요. 저는 다행히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커서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는 그냥 타고난 약간 내가 길러진 성격 그런 면들이 보통 다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해서 참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길러졌던 성격들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한테 이거를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확률적으로 희박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같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모가 나온 건데 도가 나올 사실은 수도 도가 나올 있으니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도뿐만 아니라 좀 백도도 나올 수 백도 있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진짜로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교육 방식을 썼던 애들을 저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다 그쵸, 만나거든요. 그쵸.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엇나가거나 중간에 낙마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낙마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맞아요, 맞아요. 괜히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사이도 틀어지는 사이도 것도 진짜 멀어지고, 많이 네, 봤고. 맞아요. 어린 나이에 뭐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 진짜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이 강하게 푸시를 넣는 교육 방법은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얘가 이거를 소화해낼 만한 그 바이브가 된다, 짬이 된다 싶을 그렇죠. 때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에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님이 약간 아이와 밀당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당근과 채찍을 강하게 이렇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면 이제 맞아요, 끝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몰랐지만 제가 약간 엇나갈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고 그쵸? 조련을 다 그렇죠. 네, 근데 조련이라뇨. 그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능숙하셨던 거죠.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밀당을 정말 잘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사실 그렇게 밀당을 잘할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그쵸. 거예요. 쉽지 않죠. 보통은 무관심하거나 맞아. 관심을 가져도 역효과가 네, 이어지거나. 역효과가 나거나 밀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절대 권할 만한 방법이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똑같이 실행에 옮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솔직히 큰일 날 것 비추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큰일이 날 가능성이 더 크죠. 네. 물론 통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아직은 이제 자식을 길러보신 경험은 없지만 뭔가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팁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알았으면 좋을. 조련을 당해본 입장에서 난 이럴 때 좀 와 당근이 완전 효과적이었다. 아니면 이럴 때 채찍을 받으면 채찍처럼 안 느껴졌다. 좀 뭐 이런. 사실은 세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진짜로
그런 시기가 다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아는 세계의 전부고 부모님이 하늘이 빨갛다 그러면 진짜 빨간 줄 아는 시기가 다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뭐 사춘기나 이런 걸 오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깨진 애들도 있고 저처럼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 여러분도 아실 수 있지만 생물에서 약간 각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리나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 본 대상을 부모로 여긴다는 것처럼 아예 각인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를 너가 왜 해야 되냐 이랬을 때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이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힘들고요. 그쵸. 보통은 그걸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 생활 하면서 뒤늦게 느끼죠. 그래서 아예 공부는 무조건 해야 돼. 너는 무조건 잘해야 돼. 아니면 아예 구체적으로 너는 서울대 가야 돼. 이렇게 아예 각인을 시켜주는 건 사실 나쁜 효과는 아니다. 네, 어렸을 때 정서가 형성되기 전에 그거를 가르쳐주면 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서울대를 안 가고 공부를 잘 못해도 충분히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도 네. 이게 어렸을 때 뭔가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예의범절이나 이런 걸 딱 기르면 뭔가 교통신호 어기고 싶어도 몸이 안 가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자식 교육에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정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사춘기가 지나서 막 놀고도 싶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공부는 싫고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막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싸움이지.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사실 보통은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뭐 인터넷, 핸드폰, 모바일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당장 그런 얘기부터 나올걸요? 내가 아는 누구도 뭐 맞아요. 유튜브에서 본 누구도 공부 1도 안 하고 뭐 심지어 중졸인데 고졸인데도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럼 사실 제가 부모여도 해줄 말이 없을 것 그쵸.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인시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렸을 정서가 때. 형성되기 전에. 뭔가 요약을 하자면 네. 아이에게 정서가 형성되기 전에 핸드폰 그렇죠. 이런 매체와 차단을 한 다음에 아니요, 차단할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이런 게 막 들어와도 딱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무조건 부모님. 부모님의 말이 정말 절대시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기 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네, 친구들 중에 이미 아이가 초등학생인 친구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놀아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체육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한 중학생 때 해줘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안 먹힌다. 저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아마 중학생 되면 안 먹힐 거다. 머리가 커가지고 애들이 머리가 그때는. 커가지고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5가지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이유를 5 10가지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할 거다. 한 15가지도 할 수 있어.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길은 그런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약간 세뇌나 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설득당했어요, 저 지금. 그러니까. 저 처음에 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듣다 보니까 네. 나는 공부를 잘하거나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한 명의 가치 있는 인간이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한 중3 때나 고1 때쯤 알았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깨져요? 나도 모르게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뭔가 그런 거죠. 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약간 공부는 해동직한 관성이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과학고 때는 이제는 과학고 왔으니까 좀 놀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저도 모르게 놀다가도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각인.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의 효과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저도 뭐 잘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단에 계속 공대, 과학고, 뭐 서울대, 의대, 치대 있으면서 봤잖아요. 그런 거죠. 논다고 아무리 막 생각을 하고 노는데도 다들 결정적일 때나 꼭 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그게 제가 보면 그런 생활 습관도 있지만 이게 뭔가 박혀 있는 거죠. 맞아요, 머릿속에. 보통은 이제 대부분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애들은 하루가 뭐 자는 시간 빼고 뭐 15시간 깨 있다고 하면 15시간 내내 놀아야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몸에 배면 15시간 내내 놀면 되게 불안해요.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이러면 15시간 안 중에 되는데? 하다 못해 한 5시간 정도는 맞아, 공부를 맞아, 하고 맞아. 10시간 노는 게 5시간 좀 많은데. 예를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나 학습법이 생겨서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뭐 10시간 했던 공부량을 정말 2-3시간만 해도 그 10시간 공부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 내가 10시간 놀아도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루 10시간 공부했을 때 성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보내고 싶고 그렇다면 오히려 진짜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게. 요즘은 힘들 수도 있죠. 저희 때처럼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등수가 나오고 막 공부를 시키자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일수록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약간 그런 세뇌나 각인처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돼서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영혼이 충만한 학교 생활을 지나서 이제 공대, 의대, 치대를 거쳐 지금은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사이자 치과 의사. 의사이자 치과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신데 인생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서울대 이렇게 14년씩이나 다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명예를 원해서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공을 바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돈을 심지어 좀 적게 벌더라도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공대에서 의대로 넘어갔고, 근데 또 의대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나이가 먹고 또 의대를 실제로 다녀보니까 의대를 계속 내가 레지던트 뭐 이렇게 쭉 가면 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제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다시 공대를 유학을 갈까? 나 치대를 가서 이렇게 개업을 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행복할 수 있겠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제 인생 경로에서는 저는 사실 절대치는 제가 좀 덜 행복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보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저는 되게 제일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행복한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서울대 14년 다녀서 서울대를 4년 만에 다닌 애들보다는 내가 뭐 돈을 좀 못 벌고 빨리 취직을 하거나 빨리 개업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20대 때 행복했던 것 같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왔던 것 같다. 그거는 지고 싶지도 않고 질 생각도 없다. 행복만큼은 누구보다도 1등이다. 1등이다.